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후 댓글에 이름 끝 글자 남겨주시면 말씀 속 다산의 복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뭐가 맞고 뭐가 아닌지도 헷갈리고 주변에서 듣는 말들은 모두 다르니 더 혼란스럽죠. 그런데 200년 전에 이미 이런 혼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남긴 분이 계셨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죠. 18년간의 유배 생활 속에서도 끊임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셨던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놓치고 살았던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로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약용은 그저 학자이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현실을 바꾸기 위해 평생을 바친 개혁가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실천적 지혜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의 삶과 사상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정약용 사상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실사구시입니다. 이는 학문이 현실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책상물림 학문에만 몰두하는 것을 경계하고 실제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그는 지식이 단순히 축적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론적 탐구도 중요하지만 그 이론이 실제 백성들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구하며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 우리가 학문과 기술의 역할을 논할 때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의 지식은 현실을 얼마나 이롭게 하고 있습니까? 정약용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찾아 나섰습니다. 둘째는 경세치용입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학문을 추구한 것이죠. 그의 수많은 저서들이 모두 현실 개혁 방안을 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세치용은 단순히 세상을 다스리고 실용적으로 활용한다는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섭니다. 여기에는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고 국가의 기틀을 튼튼히 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려는 깊은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당대 조선 사회의 정치, 경제, 법률,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심각한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인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개선부터 세금 제도의 불합리함을 시정하려는 노력, 그리고 신분 제도의 모순을 비판하고 인재 등용의 폭을 넓히려는 시도까지 그의 경세치용 사상은 광범위하고 깊이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정치와 정책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학문이 단순히 과거를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그의 확고한 신념이 바로 경세치용에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애민정신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그의 모든 사상의 근본이자 시작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아픔을 해결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의 뜨거운 마음이
모든 가르침 속에 녹아 있습니다. 애민 정신은 정약용 사상의 가장 따뜻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동기였습니다. 그는 가난과 질병, 부패한 관리들이 수탈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현실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목격하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는 백성이 곧 나라의 근본이라는 민본주의 사상을 철저히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모든 학문적, 탐구와 저술 활동은 궁극적으로 백성들이 삶을 개선하려는 애민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동정심을 넘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연대의식을 강조하는 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정약용은 우리에게 나는 과연 이웃과 사회에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 가지 정신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정약용 사상의 뼈대를 이룹니다. 그의 가르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는 방대한 저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현실에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목민심서가 있습니다. 이 책은 지방 관리들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청렴하고 공정하며 백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목민심서는 관리들이 백성을 마치 어린아이 돌보듯 정성스럽게 보살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에 대한 경고, 백성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하려는 노력, 그리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오직 공익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오늘날 공직자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윤리, 강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은 끊임없이 강조됩니다. 정약용은 이미 200여 년 전에 그 중요성을 역설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자라는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명저입니다. 다음으로 경세유표에서는 국가의 제도와 기구를 개혁하여 백성의 부담을 줄이고 신분 차별 없이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세유표는 국가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총체적인 개혁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심각했던 토지 제도와 세금 제도의 모순을 지적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양반과 평민의 차별 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혁신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는 조선 사회의 뿌리 깊은 신분 제도의 벽을 허물고자 하는 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능력주의와 기회균 등이 중요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약용은 이미 그 시대에 진보적인 인재 등용 시스템과 공정한 사회 제도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의 개혁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의 저작들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현실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와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흠음신서는 형사재판에 대한 지침서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흠음신서는 특히 사형 판결에 대한 신중함을 강조하며 판관 판사의 극도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형벌 제도가 가진 잔혹성과 불공정성을 비판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증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수사와 재판을 통해 억울한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가 중요시되는 현대 사법 시스템의 기본 정신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정약용은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법과 제도의 개선을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의 이런 노력들은 당시 조선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약용의 가르침이 현대 사회에 어떤 새로운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그의 지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강력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첫째, 실용주의적 사고입니다. 그는 현실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실제 적용 가능한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이는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현대 사회에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해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추상적인 이론이나 관념적인 논쟁보다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이 더욱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나 생명공학 같은 첨단 과학 기술은 단순한 연구를 넘어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약용의 실사고시 정신은 바로 이러한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나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나요? 정약용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학문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항상 현실과 밀착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알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공정신입니다. 그의 애민정신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공공정신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정약용은 우리가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공동체의 가치가 퇴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팬데믹, 양극화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들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모두의 협력과 공공 정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정약용의 애민정신은 바로 이러한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합니다. 그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불평등과 약자에 대한 무관심을 반성하게 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공동체의 행복과 분리될 수 없음을 그는 이미 꿰뚫어 보았습니다. 진정한 개인의 번영은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정약용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기심을 버리고 타인과 사회를 향한 넓은 마음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개혁 정신입니다. 그는 기존의 낡은 제도와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개혁 정신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정체되고 안주하려는 태도는 발전의 가장 큰 적입니다. 정약용은 시대의 변화를 읽고 구태의연한 관행과 비합리적인 제도에 과감히 맞서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개혁 정신은 단순히 불평불만이나 비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대안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신분제와 과거제의 모순을 지적하면서도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과 공정한 시험제도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개혁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낡은 시스템과 사고방식을 뛰어넘어 혁신을 추구해야 할 때 중요한 영감을 줍니다. 당신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낡은 생각이나 습관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요? 정약용은 용기 있는 변화를 촉구합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약용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개혁의 메시지입니다. 넷째, 융합적 사고입니다. 그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폭넓은 지식을 통달하여 이를 융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정약용은 유학 경전뿐만 아니라 역사, 지리, 의학, 건축, 과학기술에 이르기까지 실로 방대한 분야에 해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개별 지식들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하고 통합하여 새로운 통찰을 얻는 데 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거중기를 설계하고 수원 화성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그는 서양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와 동양의 건축 이론,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의 실용적 지식을 융합하여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복잡한 현대사회의 문제들은 단일 분야의 지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기후변화, 인공지능 윤리, 팬데믹 대응 등은 과학, 기술, 사회학, 철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융합적 접근을 요구합니다. 정약용의 융합적 사고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나요?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사고하고 서로 다른 지식과 경험을 연결하여 새로운 해법을 찾아내는 능력은 21세기에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는 통섭의 선구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식의 경계를 허무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공감입니다. 목민심서에서 강조된 소통과 공감 능력은 오늘날 리더십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세는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특히 지방 관리들에게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현대 사회는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깊이 소통하고 공감하고 있나요? 정약용은 진정한 리더는 권위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귀를 열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 기업 경영, 정치,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공감은 단순히 감정적인 교류를 넘어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자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소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듣고만 있습니까? 물론 정약용의 사상에도 비판적인 시각은 존재합니다. 그의 사상이 당시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며
이상적인 측면과 현실과의 괴리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개혁 주장은 보수적인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 어려웠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그의 일부 사상은 현대의 평등 사상과는 다른 당시의 신분 질서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가 완벽하게 신분제를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한계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 관점 또한 그의 사상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사상이 그러하듯 정약용의 사상 역시 당대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 본질적인 가치와 정신은 시대를 초월하여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사상에서 교훈을 얻되 현대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걸러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약용의 가르침은 2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의 실용주의, 애민정신, 개혁정신은 우리가 직면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귀중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대적인 맥락에 맞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건네는 위대한 스승으로서 정약용을 재조명해야 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빛나는 지혜의 보고이며 당신의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오늘 그의 가르침을 통해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지 기대해 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깨달음을 얻었나요? 당신의 삶에 정약용의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요? 깊이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잠재력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당신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독려합니다. 지금 바로 그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그의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 삶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진정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의 유산이 단순한 박제가 아니라 현재를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음을 정약용은 그의 삶과 사상으로 증명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의 가르침 속에서 각자의 답을 찾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약용의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영감을 주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의 지혜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를 관통하며 미래를 향해 뻗어나가는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그의 깊은 성찰과 실천적 지혜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정의롭게 만드는데 정약용의 가르침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